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현재는 많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불과 2년 전까진 하루하루가 괴로웠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서 작은 단칸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 형편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웠고,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어머니께 쉽게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성인이 되고 군대를 다녀온 뒤로부터 더 이상 어머니께 손을 벌리지 않아야겠다는 집념 하나로 집과 조금 거리가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요즘 취업을 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이런 일도 저에겐 감지덕지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출퇴근 거리 때문에 근무를 하면 할수록 체력적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이 회사는 따로 기숙사도 없는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상의를 한 결과 회사 근처에 저렴한 원룸방을 구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 당시 운이 좋았던 건지 월세가 굉장히 저렴한 매물을 발견하고 곧장 계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2달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저와 같이 일을 하던 미자 이모라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영아, 너 지금 혼자서 자취한다고 했지? 네, 1~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주영이 너 보니까 우리 조카들이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혼자 살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잖아. 먹는 것도 부실하고. 뭐 먹고 싶은 반찬은 없어? 저야 뭐든 주시면 감사하죠. 미자 이모는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베테랑이었는데, 평소에도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분이었죠. 그 계기로 미자 이모는 가끔 제가 사는 자취방으로 찾아와 각종 반찬이나 과일, 그리고 쌀까지 가져다 주면서 저를 많이 챙겨줬고, 저도 회사에서 힘을 쓰는 일이 있을 때면 제가 미자 이모 몫까지 도와주면서 그렇게 서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쌀을 씻고 밥을 직접 해먹는 게 여간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자 이모에게 받은 쌀은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고 저는 햇반을 사서 주로 먹곤 했었죠. 그렇게 1달 정도 지났을 무렵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너무 좌절감이 드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주영아, 엄마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니? 그 전화의 내용은 어머니가 아는 분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어머니의 돈이 아닌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넸다는 끔찍한 말이었죠. 제가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만큼 고생을 했고,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어머니께 이런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투자를 제안한 사기꾼은 검거가 되었지만 그 당시 피해를 당한 사기 금액은 고스란히 어머니가 갚아야 할 몫이 되어버렸죠. 이미 지나간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고 후회를 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탓하지 않고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먼저 빚부터 갚아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은 꼬여만 갔고 그 후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자꾸만 생기고 말았죠. 어머니는 투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심한 우울증도 찾아왔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게 원인이 되었던 건지 일도 하시기 힘들 정도로 기력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찾아가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밥도 챙겨드리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은커녕 점점 건강은 나빠지는 듯 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의아했던 부분은 어머니를 모시고 정밀검사까지 진행했었는데 병원에서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고, 그때는 저와 어머니 둘 다 너무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명확한 병명을 모르는 상황이라
저는 육체적인 문제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바람도 쐬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어머니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건강은 호전되질 않았고 그때 솔직한 심정은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할 만큼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미자 이모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영아, 너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요즘 뭐 무슨 일 있어? 사실은요. 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시고 집에 안 좋은 일도 있고요. 뭐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서요. 아, 그래? 어머니는 언제부터 그랬는데?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원인도 모르고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이고야, 어떡하니 주영아? 내가 괜히 미안해지네. 저는 미자 이모와 대화를 하면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마치 미자 이모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자꾸만 꺼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자 이모가 제 걱정을 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했고 오히려 본인 일처럼 걱정을 해주는 미자 이모를 보고 저는 너무 감사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얼마 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말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와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어머니 집으로 간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쌀을 씻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영아, 너 이 쌀 말이야. 어디서 받았다고 했지? 그 쌀이요? 저희 회사에 미자 이모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신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주영아, 다음부터 쌀은 엄마가 줄 테니까 이런 건 웬만하면 받지 마. 저는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미자 이모가 제게 줬던 쌀 안에는 알 수 없는 검은색 가루가 섞여 있었고 물론 씻어서 먹으면 상관없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쌀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게 조금 찜찜한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다음날 미자 이모와 일을 하면서 제가 농담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이모, 저번에 주신 쌀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게 먹긴 했는데 이번에 어머니랑 그 쌀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쌀 안에 검은색 가루가 보이던데 그냥 씻어서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 먹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아휴, 아니다. 주영아, 너 그 쌀 먹지 말고 그냥 버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영아,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가 이모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미자 이모는 제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냈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미자 이모의 개인 가정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자 이모는 20대 때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현재 나이가 40 초반인데 그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남편과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질 않자 미자 이모도 심신이 지치고 거기다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가 구술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밥을 직접 지어서 올리지만 미자 이모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아닌 신에게 구술하는 거라 생쌀을 사용해서 구슬 올렸답니다. 그리고 구술하면서 무속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데 자식이 태어났을 때 닮았으면 하는 젊은 남자에게 이 쌀을 가져다 주고 그 남자가 이 쌀을 먹으면 미자 이모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생길 거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쌀을 받은 남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그 쌀을 먹게 되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을 거란 말도 같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자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런 미신은 절대 믿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너무 찜찜한 나머지 그날 퇴근 후 어머니를 찾아가 미자 이모에게 받았던 쌀을 곧장 들고 나왔었죠. 그 후로 한 달 뒤쯤 거짓말처럼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다시 일도 할 만큼 기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미자 이모가 평소에 저한테 잘해준 것도 많고 악의적으로 제게 그 쌀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저는 미자 이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기로 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 뒤로 그 직장에서 1년 정도 더 근무하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미자 이모는 제게 죄책감이 남아있는지 가끔씩 연락이 와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번 일들이 단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타이밍이 기가 막힐 정도로 소름이 돋는데 이런 일을 실제로 접하고 보니 제가 모르는 세상이 존재할 것만 같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기묘했던 일이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건 제가 겪은 실제 내용이며 그날 일만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돋고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죠. 지금부터 8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좋게 말해서 취업 준비생이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부모님 눈치만 보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번 이력서를 넣어봐도 취업은 쉽지 않았고 거기다 어머니의 잔소리까지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갔었죠.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친구에게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친구로 말하자면 대학교 때 알게 된 친구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까지 마련할 정도로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습니다. 잘 지냈냐? 야, 너 사람 놀리냐? 잘 지내긴. 취직이 안 돼서 미치겠다. 이런 일상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얼굴이나 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다음에 시간 되면 보자. 안 그래도 집에서 놀고 먹는 와중에 부모님 눈치도 보일 뿐더러 거기다 돈도 없어서 매번 얻어먹는 것도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일부러 약속을 피했죠. 그렇게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집으로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취직이 되냐? 나 믿고 일주일만 일하러 가자. 어때? 그 말은 전남 해남 쪽에 마늘밭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급히 구하는 중이라 거기서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해남? 너 뭐 잘못 먹었냐?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리고 너 농산일 해봤냐? 그러니까 친구가 솔깃한 제안을 하던데 그게 아는 지인이 소개해준 곳이라 힘든 농산일은 외국인이 하고 저희는 단순 포장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도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당을 준다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하루 14만 5천 원이면 엄청난 고단가였고 거기다 숙식까지 제공을 해준다니 저도 모르게 구미가 당기더군요. 서울에서 거리가 먼 게 한 가지 흠이었지만 오랜만에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도 쐬고 여러 가지 생각 정리도 할 겸 친구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놀고 먹는 생활보다 나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다음 날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막상 일을 하러 간다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저희는 오전 일찍 해남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긴 시간 동안 버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고 잠시 후 눈을 떠보니 해남 종합터미널에 다 와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저희들은 터미널 입구 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 트럭 한 대가 저희 앞에 정차를 하더군요. 트럭 안에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창문을 열더니 한참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어디 보자. 김민수, 박우찬, 맞지? 아저씨는 마늘밭 주인이라고 했고 일이 바쁘니까 얼른 차에 타라고 했죠. 야, 니들 그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밭일이나 할 수 있겠어? 아저씨, 저희는 포장 업무만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자 아저씨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덜컥 화를 냈고 그때 친구를 쳐다봤더니 창문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그제야 친구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속은 건 열이 받지만 어차피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략 15분 정도 걸려 옥천면에 있는 시골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쯤 이미 작업은 한창이었고 아저씨는 마늘밭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리키며 말을 하더군요. 너희들 지금부터 일해야 되니까 일단 저기서 작업복부터 갈아입고 나와. 그리고 휴대폰이랑 지갑은 가방에 잘 넣어두고. 아저씨 말을 듣고 컨테이너 문을 열었는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쾌쾌한 악취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는 지저분한 침구류와 그리고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천장에 거미줄까지 보이더라고요. 야, 설마 여기서 숙식하는 건 아니겠지? 친구도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었고 순간 괜히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어라? 아직도 안 갈아입었네. 니들 첫날부터 잔머리 굴리는 거야 뭐야? 처음이라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일은 열흘 안에 못 끝내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팔지도 못해. 아저씨의 호통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고 곧장 마늘밭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죠. 저희를 포함한 일꾼은 10명 정도 있었는데 저는 아주머니들이 마늘을 캐면 그걸 검은색 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하게 됐고 친구는 다른 곳으로 가서 힘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나 5시쯤 작업이 끝이 나는데 저희는 11시 정도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참 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그날은 마무리가 되는 거였죠.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일은 굉장히 힘들었고 고작 반나절 일을 했을 뿐인데 온몸이 녹초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퇴근 시간에 맞춰 각자 댁으로 돌아가셨고 친구와 저는 반나절 만에 컨테이너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됐죠. 오늘 어땠냐? 할만했냐? 말도 마. 죽는 줄 알았다니까. 택배 상하차보다 이게 더 힘들더라. 야, 그냥 아저씨한테 말하고 내일 집에 가자. 저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날이 밝으면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짐을 꺼내려고 컨테이너 문으로 다가갔더니 아까 보지 못했던 큰 자물쇠 하나가 달려있더군요. 뭐 개인 소지품이 있으니 아저씨가 잠가 놓았나 보다 생각했고 저희는 아저씨가 올 때까지 컨테이너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2명이 천천히 걸어왔고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전 마늘밭에서 같이 일을 했던 외국인 일꾼들이었죠. 저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러자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해서 깜짝 놀랐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대략 요점만 말하자면 사장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돈 벌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시켰으면 이런 말까지 할까.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견뎌내는 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보였고 그제야 주인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죠. 일할 만하지? 하다 보면 적응될 거야.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하고 잠은 컨테이너 안에서 자면 돼. 믿기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이곳에서 잠을 자야 했고 뭐 숙소는 그렇다 치고 비록 반나절이지만 밭일이 도저히 적응이 안 돼 일주일 동안 버틸 자신이 없더군요.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집으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아저씨는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여기가 니들 놀이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본지 알아? 아저씨가 하는 말은 아까 저희를 픽업하려고 터미널 앞에 왔을 때 그 틈을 타 외국인 일꾼 한 명이 도망을 갔고 지금까지 일꾼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말이었죠. 아니, 아저씨, 그게 저희랑 무슨 상관인데요? 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아저씨에게 따졌더니 상대하기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옆에 서 있던 외국인 일꾼 2명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말이 끝나자마자 외국인들은 컨테이너 안으로 저희를 끌고 들어갔고 힘이 어찌나 센지 저항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죠. 주인 아저씨는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더니 그대로 차를 타고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친구는 6평 정도 되는 컨테이너 안에 갇히게 되었고 외국인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닥에 누워버리더군요. 참고로 컨테이너 안에는 전등도 없고 심지어 창문조차 없었는데 그 상황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가방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같이 있던 외국인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잠을 자더군요. 그렇게 친구와 거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문 밖을 쳐다봤더니 주인 아저씨가 서 있었고 친구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옆에서 졸고 있었는데 아무리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자, 다들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나와. 외국인들은 옷을 갈아입던 중이었고 아저씨는 트럭 근처에 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저는 컨테이너를 빠져나와 무작정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뒤늦게 제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저씨는 소리를 지르더니 외국인 일꾼 하나가 저를 향해 쫓아오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에다 몸을 숨길 곳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분명 잡힐 거라 판단이 들었고 급한 대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계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지금 제 친구가 컨테이너에 갇혀 있거든요. 경찰 신고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저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라 알고 있었죠. 그 당시 머릿속에는 얼른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게 소름 끼치게도 경찰이 아닌 주인 아저씨의 모습이었죠. 문 밖에는 외국인 일꾼들이 여럿 모여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나와 다시 컨테이너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이 도왔던 건지 마늘밭 근처에 순찰차 한 대가 보이더군요. 순찰차를 보자마자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의 돌발 행동에 주인 아저씨는 당황한 눈치였고 주변에 서 있던 외국인들도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들었는지 경찰 2분이 차에서 내려 저와 아저씨에게 다가왔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러자 제 말을 믿기 힘들다고 경찰은 주인 아저씨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황당하더군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일손이 딸려서 젊은 애들 알바로 쓰고 있는데 일하기 싫은지 거짓말을 좀 하네요. 아저씨는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했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하소연을 하던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저를 보고 친구가 급히 뛰어왔고 그제야 아저씨는 가방을 찾아 건네주더니 그냥 가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순찰차를 타고 터미널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고 터미널에 도착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경찰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도 좋은 일자리 많으니까 굳이 여기 와서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부모님 말 잘 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보통 농산일은 힘든 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분이 했던 말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 순찰차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저희는 강제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몰래 도망을 가더라도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 허허벌판에다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현재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수상할 정도로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들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보하려고 하는 일은 제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고 아마 1995년도쯤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일들 중에 가장 기묘하면서 무서웠던 경험인데 아직도 그때 일들은 생생할 정도로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용돈벌이도 할 겸 여름방학 때마다 줄곧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도 여름방학 때였는데 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죠. 그 시기는 인터넷으로 구인구직이 불가능했던 터라 각종 전단지 또는 신문을 보고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펴보다 마침 마음에 드는 자리가 눈에 보였고 저는 서둘러 가게를 찾아갔죠. 그곳은 부산 사직동 부근에 위치한 꽤 오래되어 보이는 지하 커피숍이었는데 유독 가게 간판이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낡아 보였습니다. 저 사장님 계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커피숍 사장님과 간단한 면접을 보고 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타임 알바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약속된 7시가 아닌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죠. 그리고 커피숍 바로 옆 건물은 햄버거를 파는 음식점이었는데 건물 구조상 옆 건물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써야 하는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자연스레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저와 비슷한 또래라 금방 가까워질 수가 있었죠. 그 당시 저는 출근하자마자 바닥 청소를 하는 게 루틴이었는데 커피숍 바닥이 예전 학교 교실에 있는 마룻바닥 같은 재질이라 사람이 걸을 때마다 조금씩 잡음이 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사장님이 볼일을 보러 나가시고 저 혼자 커피숍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디서 자꾸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였고 그때는 가게 손님도 없을 때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일이 꼭 저 혼자 있을 때만 일어나다 보니까 사장님께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냥 커피숍 시설이 오래돼서 그러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장님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게 문을 연 적이 있었는데 커피숍 카운터에 희미한 사람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어떤 여자가 허공을 보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분명 사장님은 늦게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게 안에 사람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거기다 가게 불을 켜는 스위치가 카운터 아래쪽에 있어서 불을 켜려면 카운터 앞까지 가야 하는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옆 가게에 일하는 알바생에게 부탁을 했고 그 알바생과 커피숍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여자의 모습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가게 불을 켜고 나서 옆 가게 알바생은 본인 일을 하러 나갔고
또 저 혼자 커피숍에 있으니 이상하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자꾸만 소름이 돋는 겁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청소를 하려는 생각에 오디오를 틀었는데 평소 아무 문제 없던 오디오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급한 대로 집에서 쉬고 있던 여동생을 부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귀찮다면서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제 월급을 반이나 나눠주겠다고 하니 그제야 알겠다고 가게로 찾아왔었죠. 저는 동생에게 혼자 있기 무서워서 그러니까 당분간 출퇴근만 같이 하자고 부탁을 했고 며칠간은 동생과 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형체가 보이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순조롭게 지나갔었고 얼마 뒤 저녁 타임을 담당하는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와 저는 오후 5시까지만 일을 하고 퇴근을 할 수 있었죠. 신입 알바생의 이름은 정아였고 나이는 저보다 1살 아래였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아가 일을 한 지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났죠.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아는 이제 막 출근을 해서 가게 정리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아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좀 전에 창고 근처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더구나 다용도실로 쓰이는 창고는 그 시간에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아의 얼굴이 좀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랄까 겁에 잔뜩 질린 얼굴이었는데 그걸 보니 저는 이전에 겪은 일들도 생각나고 덜컥 겁이 나는 마음에 일단 정아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힘겹게 말을 해주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었습니다. 정아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커피숍 창고 근처에서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는데 글쎄 창고 안에서 이상한 악취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커피 향이 아니라 소름 돋게도 피비린내와 흡사한 냄새라고 했고 저도 그동안 일을 하면서 피냄새라고는 전혀 맡아보지 못했던 터라 정아의 말에 100% 공감은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발자국 소리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소리가 단순히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상태로 저는 퇴근을 했었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아가 출근 시간도 아닌 엄청 이른 시간에 가게를 찾아왔었습니다. 정아야,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 언니,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죄송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는 정아를 불러 갑자기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이렇다 할 속 시원한 대답은 듣지 못했고 개인적인 집안 사정이 있다고만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정아는 사장님께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했고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고 나서 제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카운터에서 봤던 이상한 형체를 혹시 정아도 봤을 거란 그런 생각이었고 저는 정아를 붙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아야, 너 여기서 이상한 거 보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해봐. 나도 본 적 있거든. 그 말을 꺼내면서 정아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여자 사람 형체를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그냥 일을 하기에는 또 너무 무섭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었죠.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희를 보고 다가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까지 목격한 일들을 모두 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이런 기묘한 현상들을 믿지 않으셨고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아는 일을 그만뒀고 저도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 방학이 끝날 때까지만 참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방학도 끝이 나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커피숍 옆 건물 햄버거집에서 일하던 알바생을 우연히 길에서 만날 수가 있었죠. 서로 근황을 물어보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일했던 커피숍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알바생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제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건 커피숍의 실체였는데 그 알바생도 본인 가게 사장님께 들은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 사장님은 여기에 커피숍이 생기기 전부터 일을 했었는데 원래는 커피숍이 아니라 술을 파는 호프집이었다고 합니다. 호프집은 여사장님 혼자서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손님 하나가 들어와 사장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면서 치근덕거리는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는데 화가 난 손님은 여사장님 머리를 흉기로 내리쳤고 결국 119에 실려갔지만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오래전이라 CCTV도 없어서 범인은 잡지 못했고 그렇게 사건은 흐지부지 흘러갔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목격했던 건 돌아가신 여사장님의 혼령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적이면서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문으로 남았던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일을 그만둔다고 돌아갔던 정아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건지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하고서 가게를 나갔는데 그 후로 정아네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와 정아가 사라졌다며 소식을 묻고 다녔던 적도 있었죠. 지금까지도 정아의 행방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벌써 세월이 꽤 지난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섬뜩한 감정들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저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학교 동창 영석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2년 전쯤이고 이 사건은 제가 영석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제 친구 영석이에 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23살이란 젊은 나이에 아내인 재수씨를 만나 일찍 결혼을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순탄한 결혼식은 아니었고 재수씨의 혼전 임신으로 인해 급하게 결혼식을 진행했었는데 그래도 둘의 성격이 잘 맞아서 그런지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석이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집으로 저를 초대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도 몰랐던 영석이의 가정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죠. 그날 저녁 영석이네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있던 재수씨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 이번 달 생활비는 도대체 언제 줄 거야? 지금 우리 관리비도 밀렸어. 아, 좀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일부러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 친구 앞에서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제가 알던 영석이는 결혼 전부터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었고 나름 돈을 아끼며 살던 착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영석이가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영석이와 둘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사정이 나빠져 급여가 6개월이나 밀렸다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우, 영석이 너도 진짜 힘들었겠다. 그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지. 계속 그러고 있을 순 없잖아. 야, 일자리 구하는 게 어디 말처럼 쉬워? 일단 회사에서 다음 달에는 꼭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야지. 그제야 친구의 안타까운 속사정을 알게 되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영석이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뜻밖의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는 서울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광주와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영석이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게 되었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친구 영석이는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제가 영석이를 1년 만에 다시 봤을 땐 예전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광주로 내려가 영석이와 술을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은 날이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영석이는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영석아, 나 지금 도착했는데 너 어디쯤이야? 아, 나 지금 거의 다 와가. 곧 있으면 술집 앞이야. 그 말을 듣고 술집 앞에서 영석이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잠시 뒤 영석이가 고급 수입차에서 내려 제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냐? 그래. 근데 영석아, 너 이 차 뭐야? 뭐 그냥 하나 뽑았어. 야,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마시자. 그리고 술자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영석이의 통장 잔고를 보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말하는 건데 나도 고민 많이 했었어. 영석의 말은 집안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 재수씨가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회사 대표가 재수씨를 마음에 들어했고 어느 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돈을 줄 테니 재수씨와 이혼을 해달라는 조건이었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막상 큰 돈을 보고 나니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너 미쳤냐?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2억이란 돈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친구 영석이는 재수씨와 이혼을 하고 양육권과 친권까지 포기를 한 뒤 2억이란 돈을 받고 현재는 혼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는데 이것 또한 이 친구의 인생이니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삶을 살면서 지냈고 그 후로는 영석이와 연락은 일부러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내와 자식까지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인간으로서 크게 실망스럽고 이런 사람과 친구로 지낸다는 것도 너무 불쾌한 기분까지 들어 영석이에게 미안하지만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피했던 거였죠. 그런데 몇 달 뒤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그건 바로 영석이었습니다. 야, 임마, 너 서울 가더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영석이야. 내가 일이 좀 바빠서. 근데 무슨 일이야? 아, 사실은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말하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조그만 식당 하나를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혹시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영석아, 내가 지금 바빠서 우리 이따가 통화하자. 저는 바쁜 척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로 영석이의 번호까지 차단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영석이와의 마지막 통화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게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영석이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영석이는 유서를 남기고 혼자 생을 마감했다는 끔찍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유서의 내용을 알고 나서 영석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유서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영석이의 아내, 그러니까 재수 씨가 김치공장 대표에게 꼬리를 쳤고 서로 눈이 맞아 따로 살림까지 차렸다고 하는데, 공장 대표는 유부남인데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본인 커리어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영석이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을 무마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영석이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뿐인 아이의 엄마인데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기가 껄끄러웠는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제게 거짓말을 했었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영석이를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었던 거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괴로웠을 텐데, 거기다 친구였던 저마저 그렇게 매정하게 연락을 끊어버렸으니 그 순간 영석이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살 것만 같았던 친구의 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걸 보고 나니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영석이가 이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쯤 겪은 일인데 정말 아찔하고 끔찍했던 경험입니다. 2017년, 저희 가족은 부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바로 뒤에 산길이 있을 만큼 꽤나 높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 입지 조건 때문에 공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단점도 꽤나 많았었죠. 그중 한 가지가 교통 문제였는데, 자차가 없으면 한참을 걸어 내려가야 버스 정류장이 나오는 위치였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저는 초등학생 3학년 딸을 둔 워킹맘이었으며 남편은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죠. 그렇게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제가 종일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퇴근이 늦어질 때면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옥순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곤 했었습니다. 저도 전업주부를 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금전적인 사정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 학원값 내기도 빠듯할 정도의 형편이었죠. 그리고 그날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 언니에게 부탁을 하게 됐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퇴근을 하자마자 곧장 옥순 언니네로 향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많이 늦었지? 우리 아영이가 힘들게 하진 않았어? 언니는 저희 딸아이 밥을 챙겨주고 있었는데 잠깐 할 말이 있다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아영 엄마 있잖아. 아까 낮에 내가 놀이터에서 봤는데 말이야. 옥순 언니가 했던 말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떤 여학생을 봤는데 혼자 벤치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탕도 건네주고 엄청 잘 놀아줬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학생이 너무 기특해 보여 가까이 다가가 몇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학생, 처음 보는 얼굴이네. 우리 아파트 주민이야? 그랬더니 아파트 주민은 아닌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귀여워서 가끔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본인은 부산대 학생인데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대학을 들어갔고 현재는 용돈벌이도 할 겸 과외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제일 알아주는 곳이 부산대학교라 그 말을 듣고 언니는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그게 옥순 언니에게 중학생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 들어 성적이 많이 떨어져 과외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지만
초면에다 신분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불안해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었죠. 언니, 잘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잘 알아보고 결정해. 그렇게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날 밤은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다른 동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놀이터가 3곳이 있었는데 본인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도 굳이 다른 동에 있는 놀이터까지 찾아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옥순 언니가 말했던 여학생을 만나러 왔던 거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까지 여학생을 만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을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그 여학생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여학생은 장학금까지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여학생에게 과외를 받은 아이들은 무조건 성적이 올랐다는 말과 만약 성적이 떨어지면 과외비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 말이 와전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소문만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 생각했고 솔직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욕심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주머니들은 그 여학생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며칠 뒤 말로만 듣던 여학생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고 가족들과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놀이터 근방에 사람들이 모여있더군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여학생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아주머니들은 음식까지 들고 와 학생에게 건네주고 있었죠. 그런데 학생의 얼굴이 지금 처한 상황이 난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가 아픈 사람처럼 핏기가 하나도 없고 창백할 정도로 하얗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과외를 부탁하는 내용들이었고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일주일 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다들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라 점심을 먹고 난 뒤 옥순 언니와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언니, 나 잠깐만 집 좀 다녀올게. 아영이 좀 봐줘.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볼일을 보고 간식을 챙겨 나가려는데 옥순 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아영 엄마, 정문 경비실 쪽으로 얼른 와. 빨리. 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내려갔더니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제가 집으로 들어가고 1분 정도 지났나? 놀이터 뒤편에서 갑자기 여학생이 나타나 아영이에게 다가오더랍니다. 언니는 여학생을 보고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학생이 아영이 손을 잡고 놀이터 밖으로 걸어갔다고 하더군요. 옥순 언니는 급하게 뛰어가 어디 가냐며 소리를 질렀더니 여학생은 아영이를 두고 아파트 정문 쪽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답니다. 언니는 여학생을 끝까지 쫓아갔고 결국 정문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여학생을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학생에게 도대체 아이를 왜 데려갔냐고 물었더니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경비 아저씨가 CCTV를 돌려보더니 뭔가 수상한 차 한 대가 보인다고 하셨죠. 노란색 유치원 승합차였는데 그 자리에서 30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원 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차를 정차할 일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승합차로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차 문도 잠그지 않은 채 그냥 열리더군요.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뒷자리에 꼬마아이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저희를 보더니 놀이공원에 언제 가냐고 되묻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여학생이 아이를 꼬드겨 승합차에 태웠던 거였고 제가 아영이 엄마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비우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타고 있던 아이는 앞동에 살고 있던 아이였는데 그 집 엄마는 여학생과 밥까지 먹었던 사이라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학생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주머니들과 대부분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고 공부도 잘하고 착실한 이미지라 누구도 의심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곧장 관리실에 연락을 하더니 본인들이 처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고 언니와 저는 당연히 경찰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동대표가 해당 사건을 조용하게 처리하자면서 집마다 동의서 한 장씩을 건네더군요. 그게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 동네 이미지도 그렇고 집값도 떨어진다는 이유였는데 그 결과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뻔한 자녀의 부모인데 이런 식으로 사건이 묻힌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었죠. 하지만 녹화되었던 CCTV 증거 자료도 숨긴 건지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황당한 건 앞동에 살고 있던 아이 엄마는 본인 자녀가 납치까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 말로는 뒤에서 돈을 받은 것 같다는데 뭐 그것도 직접 보지 못했으니 알 길이 없더군요. 그리고 해당 사건이 있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옥순 언니에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됐죠. 언니도 주변에서 들은 거라 명백한 사실은 아니라고 했지만 여러 사람들 입에서 하나같이 그런 말들이 나오니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소문일 뿐인지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학생 혼자 이런 일을 계획한 게 아니었고 뒤에서 지켜보는 다른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뭔가 협박을 받아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사건이 있을 시기쯤 여학생과 동일 인물인 줄은 모르겠지만 장학금을 받던 부산대 학생 중에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여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단순 소문이라 생각하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여학생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느껴지더군요. 내년이면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를 계획 중인데 이곳에서 겪었던 기억들이 정말 충격적이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까봐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묻고 사는 주민들이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고 나니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들남님. 저는 충북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한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끔찍했던 결혼 생활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29살에 남편을 처음 만났고 그 만남의 시작은 제가 다니던 직장이었는데 남편은 저와 같은 부서의 3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누가 봐도 훈훈한 외모에 항상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특별할 만큼 유독 적극적인 모습에 결국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혼 때는 남편과 트러블도 없고 서로 직장을 다니면서 무탈하게 잘 지냈었는데 아마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시점부터 남편에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남편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였는데 제가 향수를 자주 쓰는 편이라 향수 냄새를 맡으면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냄새에 민감한 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쓰는 향수는 남성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성적인 향도 아닌 누가 맡아도 영락없는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물론 냄새로 성별을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뿌리기에는 너무 이질적인 그런 향이었죠. 이런 얘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면 대부분 여자가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남편이 의심되고 의문점이 점차 늘어만 갔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같은 부서에 동일한 직장을 다니는 데다 남편의 스케줄은 제가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 분명 제가 알 수 있을 거란 느낌이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향수 냄새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제야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과거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저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아줘. 어? 뭔데 그래? 저기 오빠가 요즘 쓰는 향수 있잖아. 내가 볼 땐 향이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거든. 뭐 그걸 쓰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 내가 말을 못했는데 사실 그 향수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던 향수거든. 가끔가다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서 쓰는 거야. 말하기 좀 껄끄러운데 그래도 나한텐 추억이거든.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2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남편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채취가 밴 향수를 요품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지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고 오히려 남편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의 향수에 대해 어떤 의문도 품지 않았고 남편에게 그 향수 냄새가 날 때마다 남편을 품어주고 더 사랑해줘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죠. 저희가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이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지방으로 며칠간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저도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 집안 대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방을 알아서 청소하는 게 룰이었는데 그날은 청소를 하다 보니 남편의 공간이었던 서재까지 청소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정리를 끝내고 책상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책상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맘처럼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상자를 몰래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래진 편지 여러 통이 들어있었고 그 편지의 겉표지에는 사랑하는 수지에게, 보고 싶은 수지에게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과거 연애사를 모두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들은 게 있어서 잘 안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편지에 나와 있는 수지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던 이름이었죠. 편지를 봤을 땐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 일이기도 하고 남편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편지의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니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아무 생각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수지라는 여자는 집에 인사도 시킬 만큼 아주 각별한 사이였고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가 유산을 하고 나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말 그대로 수지 씨의 유서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닌 수지라는 여자가 즐겨 쓰던 향수가 있었는데 보고 싶을 때마다 사용하라는 그런 이상한 내용을 보고 나니 남편이 사용했던 향수가 어머니의 유품이 아니었고 수지 씨에게 받은 향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했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따지고 싶었지만 분명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제 감정을 추스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기보다 차라리 시아버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날 오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댁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식사 좀 챙겨드리려고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그래. 나야 뭐 잘 있지. 근데 어쩐 일이냐? 집에 뭐 별일 없지? 그렇게 시아버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모두 꺼냈더니 제 말에 당황하셨는지 제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시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까지 세세하게 듣게 되었죠. 그래,
그런 부분은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데, 아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시아버님이 제게 했던 말은 제가 남편을 만나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남편이 만났던 수지라는 여성의 외모와 많이 흡사했고 심지어 체형까지 닮아 있어서 신기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게 충격을 받고 집으로 들어왔고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말을 했는지 남편에게 자꾸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휴대폰을 끄고 잠을 청했고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더니 남편은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저희는 짧은 대화 끝에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아직까지 그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결혼 전 남편이 왜 그토록 저에게 적극적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저의 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수지 씨를 닮은 저를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통해 죽은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평생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 남자와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쳤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더 화가 나는 건 회사에서 남편의 얼굴을 계속 봐야 한다는 현실 또한 암울했고 마음 같아선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이라도 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아서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은 타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남편과 거의 만날 일이 없지만 가끔 회사에서 마주칠 때 아직도 남편은 그 향수를 쓰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섬뜩한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사람을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이건 그리움을 떠나서 집착 그 이상이었고 이런 집착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제 삶으로 직접 경험을 했던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